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는 시니어 건강정보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식재료, 바로 찹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찹쌀이라고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어릴 때 명절이면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찹쌀 불려 놓으시던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 쫄깃하고 달큰한 냄새, 찹쌀떡, 약식, 오곡밥. 정말 우리 삶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단순히 찹쌀이 맛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찹쌀이 어떤 음식과 만났을 때 우리 몸에 진짜 좋은 시너지를 내는지, 반대로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이 궁합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드리려고 해요. 특히 50대, 60대에 접어들면 젊었을 때와는 소화 기능이 달라지고 혈당 관리도 신경 써야 하고 관절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먼저 찹쌀이 어떤 식품인지부터 살짝 짚고 넘어가 볼게요. 찹쌀은 우리가 매일 먹는 맵쌀, 그러니까 일반 흰쌀과 같은 배에서 나오지만 성질이 달라요. 맵쌀은 아밀로오스라는 전분 성분이 많아서 밥을 지으면 낱낱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는데, 찹쌀은 아밀로펙틴이라는 성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찌거나 익히면 그 특유의 찐득찐득하고 쫄깃한 질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밀로펙틴은 소화 흡수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라서 위장이 허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께는 오히려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한의학에서도 찹쌀은 성질이 따뜻하고 비위를 보하며 기력을 돋우는 식품으로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어요. 소화기가 찬 분들, 자주 설사를 하거나 묽은 변을 보시는 분들, 기운이 없고 쉽게 피로해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다고 전해져 내려오죠.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찹쌀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찹쌀의 혈당 지수가 맵쌀보다 높다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궁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재료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그 혈당 반응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궁합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찹쌀과 정말 잘 어울리는 음식들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찰떡 궁합 식재료는 바로 대추예요. 대추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따뜻하고 든든하고 어머니 품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실제로 대추는 한의학에서 비위를 보하고 기혈을 보충하는 대표적인 약재인데 찹쌀과 성질이 굉장히 비슷해요. 둘 다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둘 다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약식 아시죠? 약밥이라고도 하는데 찹쌀에 대추를 넣어서 만드는 그 음식이 그냥 맛있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기운이 없을 때, 위장이 안 좋을 때, 피로가 쌓였을 때 먹으면 진짜 좋은 조합이에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기혈이 부족해지면서 쉽게 피로해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찹쌀대추밥이나 약식을 자주 드시면 정말 도움이 돼요. 제 지인 중에 62살 되신 분이 계시는데 항암 치료를 마치고 나서 입맛이 완전히 없어지셨대요. 뭘 드셔도 느끼하고 속이 불편하고 아무것도 먹기 싫은 상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셨다고 해요. 그때 주변에서 권해서 찹쌀에 대추 넣고 밤이랑 같이 끓인 죽을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신기하게도 그게 가장 편하게 넘어가더래요. 물론 의학적으로 그게 회복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기운을 찾으시면서 밥맛도 돌아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음식이 주는 위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두 번째로 찹쌀과 잘 맞는 음식은 밤이에요. 밤은 예로부터 신장과 비위를 보하는 대표적인 가을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찹쌀과 밤의 조합은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약해지신 분들께 좋아요.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허리가 시리거나 무릎 관절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밤이 신장을 보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찹쌀이 비위를 돕고 밤이 신장을 보하니 이 조합은 위아래로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오곡밥 드셔보셨죠? 정월대보름에 먹는 오곡밥에도 찹쌀이 기본이 되고 거기에 밤이나 대추 같은 재료들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이미 그 궁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찹쌀과 흑임자, 그러니까 검은깨예요. 이 조합은 요즘 건강식 트렌드에서도 정말 많이 주목받고 있어요. 검은깨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칼슘과 철분, 비타민이까지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을 돕고 탈모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찹쌀의 탄수화물과 검은깨의 건강한 지방이 만나면 에너지를 천천히 오래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걸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흑임자죽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찹쌀을 곱게 갈아서 검은깨와 함께 끓인 죽인데 고소하고 진하고 정말 몸에 쏙 들어오는 느낌이 나요. 치아가 약해지시거나 소화력이 떨어지신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죽 형태로 드시면 소화 부담도 훨씬 적고 흡수율도 높아지거든요.
네 번째는 찹쌀과 인삼 또는 황기 조합이에요. 이건 특히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 만성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삼계탕 아시죠? 삼계탕에 찹쌀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배 채우려고 넣는 게 아니에요. 인삼이 기운을 올려주고 찹쌀이 그 에너지를 몸속에 붙잡아두는 역할을 해요. 삼계탕 한 그릇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하고 기운이 차는 느낌 아시죠? 그게 바로 이 조합의 효과예요. 황기도 마찬가지예요. 황기는 면역력을 높이고 기어 증상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약재인데 찹쌀과 함께 끓이면 그 기운이 더 잘 흡수돼요. 다섯 번째로 찹쌀과 쑥이에요. 쑥 좋아하세요? 봄에 쑥 캐러 다니셨던 기억 있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쑥은 성질이 따뜻하고 몸의 냉기를 몰아내며 자궁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으로 특히 여성들에게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찹쌀과 쑥은 성질이 비슷해서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2배가 돼요. 쑥떡, 쑥개떡, 쑥경단 다 찹쌀이나 쌀가루로 만드는 거잖아요. 특히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자주 냉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 생리불순이 있으셨거나 폐경 이후에 몸이 차가워지셨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쑥과 찹쌀 조합을 자주 드셔보세요. 여섯 번째로 찹쌀과 연자육, 그러니까 연꽃 씨앗이에요. 연자육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심신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돕는 약재로 자주 사용돼요. 불면증이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잠을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이 있는 분들께 처방되곤 하죠. 찹쌀과 연자육을 함께 죽으로 끓여서 드시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수면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약을 드시기 전에 음식으로 먼저 해결해 보려는 시도 충분히 해볼 만하죠. 일곱 번째, 찹쌀과 복숭아씨, 그러니까 도인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약재에 가까운 이야기인데요. 한방에서 도인은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어요. 찹쌀의 비위 보하는 기능과 도인의 혈행 개선, 효능이 만나면 소화기가 건강해지면서 피도 잘 돌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도인은 임산부는 피하셔야 하고 그냥 밥상에 올리는 재료는 아니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가 찹쌀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이었는데요. 이제 조금 주의해야 할 조합들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찹쌀과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 첫 번째로 닭고기와 함께 먹을 때 과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해요. 아까 삼계탕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삼계탕 자체는 찹쌀과 닭의 궁합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둘 다 따뜻한 성질의 식품이라서 소화 기능이 많이 약하신 분들이나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삼계탕에 찹쌀이 잔뜩 들어있는 걸 배 터지도록 드시면 다음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이건 궁합이 나쁜 게 아니라 과식의 문제라는 걸 구분하셔야 해요. 진짜 주의하셔야 할 조합은 따로 있어요. 찹쌀과 날것의 조합, 특히 생선회나 날것 채소와 함께 먹는 경우에요. 찹쌀은 익혔을 때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인데 나름식과 함께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동시에 올 수 있어요. 찹쌀 자체도 쫄깃한 특성상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어야 하는데 날생선처럼 차가운 성질의 음식과 함께 들어오면 위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 위장이 찬 분들은 더 그럴 수 있고요. 두 번째 주의할 조합은 찹쌀과 생배예요. 배는 성질이 차갑고 수분이 많아서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한 과일이에요. 그런데 찹쌀처럼 성질이 따뜻하고 점성이 높은 식품과 바로 함께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찹쌀은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는 식품인데 배의 효소가 그 과정을 방해하거나 오히려 가스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찹쌀떡 드시고 나서 바로 배를 드셨을 때 배가 꾸룩꾸룩하거나 가스가 찼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그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찹쌀과 술, 특히 탁주나 막걸리 조합이에요. 막걸리 자체가 찹쌀로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 찹쌀 음식을 드시면서 동시에 술을 마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찹쌀은 혈당 지수가 높은 편인데 알코올이 함께 들어오면 간에서 당 대사와 알코올 대사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그리고 이 조합은 특히 췌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 관리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명절에 찹쌀떡이나 약식 드시면서 술 한잔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냥 한두 개 맛보는 수준이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많이 드시는 건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주의할 조합은 찹쌀과 고지방 육류를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경우예요. 찹쌀은 소화 과정에서 위장에 오래 머물면서 천천히 분해되는 특성이 있어요. 여기에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육류가 함께 들어오면 위 배출이 더 느려지면서 소화 불량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기름지게 먹은 날 밤에 소화가 안 돼서 잠을 못 주무신 경험 있으시죠? 찹쌀 요리를 드신 날은 되도록 지방 함량이 높은 고기는 줄이시는 게 좋아요.
5번째, 찹쌀과 커피의 조합도 짚어드리고 싶어요. 이건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요. 찹쌀로 만든 음식, 예를 들어 찹쌀떡이나 찹쌀 도넛 같은 걸 드시고 나서 바로 커피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카페에 가면 떡도 팔고 커피도 파는 경우 많으니까요. 그런데 커피의 탄닌 성분이 찹쌀에 포함된 철분이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커피 자체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찹쌀처럼 점성이 높은 음식이 위에 있을 때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 속 쓰림이 생길 수 있어요. 식사 후 바로 드시는 커피 자체가 좋지 않은데 찹쌀 음식을 드신 후라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드시는 게 나아요. 6번째 주의 조합은 찹쌀과 고사리예요. 고사리는 우리 명절 음식의 단골 재료잖아요. 제사상이나 차례상에 고사리나물 빠지는 경우 거의 없죠. 그런데 고사리는 성질이 차갑고 다량 섭취하면 소화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식품이에요. 특히 고사리를 충분히 삶아서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비타민 B1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찹쌀 요리가 많이 오르는 명절 식탁에서 고사리나물도 함께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가지를 많이 드시게 되면 특히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불편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물론 명절 음식이 다 그렇듯이 조금씩 골고루 드시면 큰 문제는 없지만 둘 다 많이 드시는 건 주의하세요. 자, 이제 찹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찹쌀은 먹는 형태에 따라서 몸에 미치는 영향이 꽤 달라요. 찹쌀밥으로 드시는 것과 찹쌀죽으로 드시는 것, 찹쌀떡으로 드시는 것, 이 셋은 같은 찹쌀이지만 체내에서 소화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찹쌀밥은 씹는 과정이 필수예요. 찹쌀이 쫄깃하다 보니 꼭꼭 씹어야 하는데 치아가 약해지신 분들이나 씹는 힘이 줄어드신 분들은 제대로 씹지 않고 삼켰다가 소화 불량이 오기 쉬워요. 찹쌀밥을 드실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고 맵쌀과 반반 섞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찹쌀죽은 소화 부담이 가장 적은 형태예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 회복기에 계신 분들, 치아가 좋지 않으신 분들한테 찹쌀죽이 정말 좋아요.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추, 빰, 검은깨, 연자육 같은 재료를 넣어서 끓이면 영양도 올라가고 효능도 극대화돼요. 찹쌀떡은 가장 주의해서 드셔야 해요. 찹쌀을 쪄서 치댄 형태이기 때문에 소화가 가장 느려요. 특히 소화효소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찹쌀떡을 많이 드시면 명치 부근이 꽉 막힌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또 찹쌀떡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소량만 드셔야 해요. 혈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짚어드릴까? 찹쌀의 혈당 지수, GI 지수라고 하는데요. 찹쌀은 일반 흰쌀보다 혈당 지수가 높아요. 흰쌀밥의 혈당 지수가 약 72 정도라면 찹쌀밥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찹쌀을 드실 때는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첫째, 혼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세요. 예를 들어 찹쌀밥을 드실 때 나물이나 두부, 생선을 함께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완만해져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이 완화돼요. 둘째,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드세요. 이건 찹쌀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탄수화물 전반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식이섬유를 먼저 위장에 넣어주면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느려져요. 셋째, 찹쌀 요리를 드실 때 식초 성분이 있는 음식을 곁들이면 좋아요. 나물에 식초 드레싱을 하거나 초간장 곁들인 반찬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식초의 아세트산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물론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를 많이 드시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본인 상태에 맞게 조절하세요. 이번엔 계절별로 찹쌀 먹는 방법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한의학에서는 계절에 맞게 음식을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봄에는 쑥과 함께 드시는 찹쌀 요리가 좋아요. 봄에 새로 돋아나는 쑥은 생명력이 강하고 독소 배출에도 좋은데 찹쌀과 함께 쑥개떡이나 쑥죽을 만들어 드시면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깨우는 데 도움이 돼요. 여름에는 찹쌀 섭취를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찹쌀이 따뜻한 성질이라고 했잖아요. 여름에 몸에 열이 많은 분들,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 찹쌀을 많이 드시면 몸에 열이 더 쌓일 수 있어요. 물론 삼계탕처럼 이열치열로 드시는 건 그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평소에 찹쌀밥이나 찹쌀 요리를 즐겨 드시는 건 여름보다는 다른 계절이 더 적합해요. 가을과 겨울에는 찹쌀이 진가를 발휘해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몸이 차가워지고 소화기가 수축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찹쌀죽이나 찹쌀밥, 약식 같은 음식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주고 기력 보충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특히 이 시기에는 대추, 빰, 잣, 호두 같은 가을 식재료들과 함께 드시면 최고예요.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찹쌀 요리들의 궁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찹쌀순대 이야기 해볼게요. 찹쌀순대 좋아하세요? 찹쌀순대에는 찹쌀이 들어가는 것 외에도 당면, 부추, 선지, 두부 등이 함께 들어가잖아요.
이 중에서 부추와 찹쌀의 조합은 굉장히 좋아요. 부추는 성질이 따뜻하고 신장과 위장을 돕는 효능이 있어서 찹쌀과 잘 어울려요. 다만 순대는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지방과 찹쌀의 점성이 함께 소화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천천히 드세요. 찹쌀로 만든 술, 막걸리와 동동주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막걸리를 찹쌀로 만들면 풍미가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찹쌀 음식과 함께 막걸리를 드시는 건 혈당 측면에서 조심하셔야 해요. 막걸리 자체에도 당이 있는데 찹쌀 요리까지 함께 드시면 당 섭취량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떡볶이 이야기도 해볼게요. 요즘 찹쌀로 만든 쫄깃한 떡볶이 떡이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떡볶이를 드실 때 고추장 베이스 소스와 함께 드시면 나름의 조합이 맞긴 해요. 고추는 소화를 촉진하고 체온을 높이는 효능이 있거든요. 찹쌀의 점성을 고추의 자극이 어느 정도 상쇄해주는 셈이에요. 하지만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찹쌀떡에 고추장, 소스 조합이 오히려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번엔 외식할 때나 마트에서 찹쌀 식품을 고를 때 유용한 팁도 드릴게요. 요즘 마트에 가면 찹쌀을 활용한 식품들이 정말 많죠. 찹쌀 과자, 찹쌀 도넛, 찹쌀 미숫가루, 찹쌀 선식 등등. 그런데 시판되는 찹쌀 가공식품들은 설탕이나 시럽이 첨가된 경우가 많아요. 찹쌀 자체의 혈당 지수도 높은데 거기에 설탕까지 더해지면 혈당 관리에 정말 좋지 않아요. 제품 살 때 성분표 꼭 확인하시고 첨가당이 적은 제품을 고르시거나 가능하면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찹쌀을 아예 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칼로리가 높을 것 같고 혈당도 올릴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무조건 피하실 필요는 없어요. 양을 줄이고 현미 찹쌀처럼 도정을 덜 한 찹쌀을 선택하시면 식이섬유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고 혈당 상승 속도도 조금 완만해져요. 현미 찹쌀은 일반 찹쌀보다 식감이 조금 거칠지만 건강 면에서는 훨씬 유리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찹쌀이 단순히 맛있는 식품이 아니라 먹는 방법과 조합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느끼셨으면 해요. 좋은 음식도 맞는 음식과 함께 먹어야 진짜 좋은 거고 몸에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를 되짚어 드리면요. 찹쌀과 잘 맞는 친구들은 대추, 밤, 검은깨, 인삼과 황기, 쑥, 연자육이에요. 이 재료들은 찹쌀의 따뜻한 성질과 비위 보완은 효능을 함께 높여주고 기력 보충과 수면 개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줘요. 반면에 주의해야 할 조합은 날생선이나 차가운 날 음식, 생배, 알코올, 고지방 육류 과식, 커피 바로 마시기, 그리고 고사리와 함께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시는 형태에 따라서 소화 부담이 달라지니까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찹쌀죽 형태로 드시고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채소나 단백질과 반드시 함께 드세요. 음식이 약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오면서 쌓아온 음식, 궁합의 지혜가 현대 영양학에서도 점점 더 입증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식탁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또 다른 건강 식재료의 궁합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